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11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전재수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길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소환 통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오전 10시쯤 경찰에 출석했으니까 지금 1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 의원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다시 한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의 청탁 대가로 통일교 측에서 현금 2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하는 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통일교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은 일관되게 반대해온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네, 앞으로 경찰 수사 방향 어떻게 될까요? 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한 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시계 실물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신 경찰은 통일교 천정궁에서 명품 구매 이력을 확보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불가리 시계가 전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파악할 전망입니다. 현재 전 의원 외에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입건됐습니다. 두 전 의원 모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전 의원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진 만큼 이들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구치소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하고 어제도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남은 조사에서 금품의 흐름과 한 총재의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이 통일교 간부들이 국회의원 공천과 청와대 보좌진을 목표로 논의하는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한 간부는 2027년 대권까지 언급한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참석한 지난 2021년 10월 통일교 고위 간부들 사이의 회의록이 재판에 등장했습니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시기 한 간부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청와대에 보좌진이 들어가는 것과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과 투표수, 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데 1월이나 2월 중 선택해야 한다면서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난다며 우려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결탁할 후보를 잘 골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다른 간부는 한술 더 떠 2027년까지 이렇게 가면 대권의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다리를 놔준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도 공천권을 거론합니다. 윤 전 부회장은 크게 도우면 크게 요구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라고 제안합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 영사나 대사직도 가능하고 도움에 비례해 전국구나 공천 요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다만 윤 전 부회장은 재판에선 통일교가 전달할 요구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개인적인 꿈을 말하는 거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재판에선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 현황을 보고받은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통일교가 단순히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 정교일치를 목표로 정치권에 접근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검사와 특검보가 수사 대상이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공수처는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지 사흘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 의혹에 민주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본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도 이를 의식한 듯 배당 사실을 알리며 설명을 내놨습니다. 먼저 공수처는 특검 파견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를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논리와도 일치합니다. 민중기 특검팀을 수사하게 된 오동훈 공수처장 등 지휘부는 소속 검사의 고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최상병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로써 특검이 공수처를, 공수처는 특검을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건 발생 6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는데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같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10명 가운데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는 피한 겁니다. 전직 의원들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벌금 1,0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 원,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선고 유예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안에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시에 폭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행한 건 의정활동 목적에서 벗어나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으로 폭행 사실도 확인돼 혐의 역시 모두 유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측의 점거로 국회 의사진행이 장기간 중단된 점 등도 고려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1심 선고에 민주당 의원들은 기소 자체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표적 수사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에 의해서 자행된 공수처 설치에 앞장섰던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차별적, 정치 보복적 기소였다.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행위를 굉장히 폄훼한 판결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검찰은 항소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때 항소를 포기한 만큼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들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폭력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솜털처럼 가벼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건 형평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같은 사건, 비슷한 공방에도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적용됐다며 피고인 소속 정당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판결의 무게가 달라지면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에서 알 수 없는 링크가 포함된 메일이 무더기로 이 판매자 회원들에게 발송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쿠팡 측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쿠팡은 또 해킹 손해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용 약관상 면책 조항을 뒤늦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 파트너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동시에 같은 내용의 메일을 전달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정 광고가 적발돼 수익금 몰수 등 제재한다는 내용의 한 언론사 기사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 커뮤니티에는 동시에 같은 메일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정보 유출 뒤 2차 피해 우려 속에 판매자 정보도 해킹된 것 아니냐는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자금이 묶인다는 건 이제 굉장히
사업하는 분들한테 무서운 얘기라서 이걸 누르게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넘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후가 되어서야 밝혀진 무더기 발송의 원인은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였습니다. 쿠팡은 뒤늦게 직원이 메일 수신자를 잘못 설정했다면서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는 해명 메일을 보냈습니다. 또 지난해 자체 이용 약관에 추가했던 해킹 손해 면책 조항은 뒤늦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돼 발생한 손해에 책임이 없다는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뒤에도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선 권고에 결국 두 손을 든 셈입니다. 쿠팡은 이 밖에 공정위와 개보위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대한 사안을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알려야 한다는 소비자 알 권리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기업 반칙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올리고 강제 조사권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전합니다. 쿠팡은 지난해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추가했다가 최근 지탄을 받고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업무 보고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불공정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면 통상 과징금보다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 보고에서 기업들이 다른 기업이 공정위에 당하는 것 보고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반칙을 반복하겠느냐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올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공정위 인력은 167명 증가하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며 더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은 쪽쪽 다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게 꼭 하셔야 됩니다. 예, 확실하게. 대한민국 경제에 운명이 달렸어요. 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 위반을 한 번 반복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최대 100% 가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국 대비 처벌 수위가 낮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인 정률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릴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상한이 30%입니다. 6%에 가깝게 가징금을 부과하는 게 상당히 보편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법 개정을 해서 6%의 과징금률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강제조사권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 가능성, 위험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고 주 위원장은 아마 그건 사실일 것이라고 답해 긴장감이 일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계엄과 탄핵에 책임을 느낀다며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중도 확장 요구를 반영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이 당 안팎 사정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충북 당원들 앞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비상계엄 직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경험을 거론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만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며 계엄 해제에 빚이 없는 자신을 당원이 선택한 만큼 떳떳하게 여당과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탄핵에 대한 책임도 언급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지층 결집을 강조해온 장 대표가 조금씩 외연 확장으로의 노선 변경을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당 내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친한동훈계를 겨냥한 당무감사에 친한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스피커 역할을 자처해 반박에 나섰고 저를 징검다리 삼아서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저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러브샷을 정계 은퇴 러브샷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바라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마디를 두고도 아전 인수격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최근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형제끼리 싸우다가도 강도가 들어오면 막는 게 먼저라고 말한 거로 알려졌는데 장 대표의 힘을 실어준 거란 해석과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당 내홍이 깊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거란 의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대표 간 대리전 양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부는 차별화 전략에도 나선 모습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거는 자석과도 같아서 중도는 없다. 헛소리하는 사람은 다 잘라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지선 기획을 총괄하는 나경원 의원은 경선에 당심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리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는 소신이라며 당원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범보수 경쟁자인 장동혁, 한동훈 전현직 대표에 나란히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C등급 이하라고 봅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겠느냐. 어렵다 보고요. 그냥 좀 실수했으면 그냥 실수했다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 끝까지 인정 안 하니까 자꾸 이런 게 뉴스에까지 나오는 건데. 국민의힘 당내 잡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대여 공세에 집중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윤리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도태우 변호사가 전혀 들은 바 없다면서 내정서를 부인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윤리위원장직을 제안받은 사실이 없고 지도부로부터 역할을 주문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 관계자도 도 변호사 내정설은 친한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 같다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계속 인사들을 추천받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직을 한없이 비워둘 수는 없으니 적절한 시점에 임명이 예상되지만 대외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만한 인사를 계속 찾는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통합 추진을 공식 제안하자 민주당은 곧장 실무 작업에 착수하며 새 판짜기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행정통합 이슈를 주도해온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환영한다면서도 선거 개입이라며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대전 충남 통합 의제를 발빠르게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모은 대규모 충청 특위를 띄우고 통합 시 명칭과 청사 활용 방안 같은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등 착착 채비에 나섰습니다. 국가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확고하게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내년 1월 특별법 1차 성안을 끝낸 뒤 공청회를 거쳐 2, 3월에는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한껏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현역으로 있는 충남권을 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신속하게 대전 충남 통합을 추진하고 대전 충청에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진짜 성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간 행정통합 의제를 주도해온 국민의힘은 큰 틀에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직 광역단체장들과 합심해 공들여 차린 밥상을 정부 여당에 뺏기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대전 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오히려 충청인들의 자존심에 심하게 훼손하는 정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 추진을 한다며 선거용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특정 인물을 고려한 정파적 계산 끝에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언론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찬성하는 의제인 만큼 대전 충남 통합은 순풍을 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선거 판세를 뒤흔들 대형 이슈라 통합 시기를 두고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업무 보고에서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 사법경찰 권한 확대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향한 불신 때문에 우리 기업이 저평가되고
외환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외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를 정상화해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탈탈 털어야 한다, 완전 봉쇄 등 강도 높은 표현도 연달아 나왔습니다.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걸 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원천 봉쇄를 해버려야 돼.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가 조작 대응 인력 증원 또한 제안했습니다. 정부 합동대응단 인력 37명은 너무 적다며 규모를 늘려 내부 성과 경쟁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한두 팀을 더 만들어보는 건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팀별로 경쟁도 좀 시키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1호, 2호 사건이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인원과 권한이 부족하다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장질서 정상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원을 강조하며 5년 뒤에는 한국 경제가 우뚝 서게 될 것이니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고착화되면서 당국의 대응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이어 현장 검사를 시작했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환율 안정책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으로 김용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수출업체 7곳을 불러 작은 이익을 탐내지 말라며 사실상 달러를 시장에 내놓을 것을 독려한 지 하루 만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를 정조준했습니다. 증권사 6곳과 자산운용사 2곳에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을 벌였던 금감원이 키움과 토스증권 등 영업을 가장 활발히 했던 2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현장 검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해외 투자를 부추기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해외 주식거래 상위 증권사 12곳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 9,505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익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계좌 절반가량은 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가 해외 투자 고객 유치를 위해 현금 지급과 수수료 감면 등 과도하게 공격적인 이벤트를 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외환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도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외환 건전성 부담금 면제와 외화 지준 불이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할 때 부과하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해 달러 유입이 늘도록 하고 한은의 외화를 예치하면 미국 정책금리 이내의 이자를 지급하는 외화 지준 불이를 시행해 해외로 나갈 돈을 국내로 유턴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외화 예치 시 이자를 지급하는 외화 지준 불이 시행은 처음이며 사실상 한은이 운용 중인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조사에 앞서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는데요.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험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 시간을 맞바꿨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탄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 오늘도 뭐 의혹을 완강히 부인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이제 경찰청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오후 10시가 넘었죠. 12시간 넘게 지금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경찰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 전 장관을 네. 좀 소환을 했죠.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지 9일 만에 소환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소시효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이제 올해 안에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통일교 측 관계자들, 주요 관계자들 특히 뭐 280억 원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금고지기도 불러서 조사를 하고 한학자 총재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비서실장들을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이미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1차적으로는 윤영호 씨의 일방적인 주장과 그리고 통일교 측 인사들의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전재수 장관과 관련한 이 압수수색까지 이미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불러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들을 대조하고 확인해 볼 작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크게 보면 지금 뭐 금품과 이제 현금을 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금과 시계를 줬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할 것 같고, 이외에도 이제 전재수 장관의 그 책을 뭐 통일교 측에서 대량으로 구매했다 이런 의혹도 있고, 그리고 전재수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만 사실 뭐 시계나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택과 뭐 의원실도 압수수색을 했고 장관실까지도 압수수색을 한 상황인데 뭐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이외에 뭐 통일교 측에 축전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확보됐다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전재수 장관 측의 입장도 상당 부분 좀 강경한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대조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지금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비롯해서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이렇게 3명인데 그중에서 오늘 제일 처음으로 불렀고,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상당히 이제 임박해서 가장 먼저 부르지 않았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거나 혹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전재수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경찰은 가장 기본적으로 통일교와 접촉했던 시점들의 구체적인 행적들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중앙일보가 일면 단독 보도로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와 최소 7차례 접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하면서 전재수 의원과 통일교가 연결된 행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통일교는 살아있는 사람인 한학자 총재를 어머니로 모신다고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신앙과 숭배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학자 총재에게 올라가는 특별 보고는 거짓으로 작성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 보고 중에 2019년 1월 7일 오후 2시 한학자 총재 일정이 전재수 국회의원 면담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재수 의원이 그 당시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어떤 알리바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때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고 하면은 어떤 은밀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저희가 전재수 의원이 오늘 들어가는 영상도 봤습니다만 한학자 총재를 만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2019년 1월 7일에 국회 회의 참석 같은 어떤 공적 기록이 그 시간대에 있었다고 하면 이건 매우 간단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2019년 1월 7일 월요일에는 국회 본회의, 상임위, 특위 그 어떤 회의도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재수 의원의 당시 그러면 사적 일정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면밀하게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박 전 최고위원께서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한학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 또 이제 한 총재의 이제 전 비서실장 이미 조사를 받았고, 근데 여기서 관건이 과연 그 정치인들에 대한 접촉이 교단 차원에서 있었느냐 아니면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냐 이 문제인데, 통일교에서는 지금 이제 개인 일탈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가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통일교 간부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2년 대선에 앞서서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통일교가 네. 그 단순한 어떤 종교 단체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이렇게 여야 정치인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접촉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뭐 대선 전, 뭐 직전 그리고 직후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한 선거 국면마다 이제 보여왔던 정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측면일 텐데 어떤 통일교 측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 종교단체 차원 내부의 어떤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통일교 측에서 그냥 단순히 호의를 사기 위해서 접근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주요한 통일교 측의 이해관계 혹은 이익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종의 통일교의 수건 사업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국회의원의 지역 공약이나 아니면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통일교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직접적인 접촉들을 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그중에서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한일 해저 그렇습니다. 문제. 그 역시도 이제 통일교 측의 수건 사업이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들의 이 영향력을 등에 업고 통일교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접촉면을 넓혀왔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윤영호 본부장이 어떤 뭐 예를 들면 개인과 관련된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다라기보다는 하나짝 총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서 그리고 통일교회에서 지금 이미 이런 내부 지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다라고 볼 만한 대목이고 지금 한학자 총재 측에서 뭐 이것은 윤영호 본부장이 돈을 준 것이지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대목들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좀 밝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상당히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천하람 두 원내대표가 오늘 만났는데 21일 다음 주 이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협상이 지금 진전이 되고 있나요? 일단 개혁신당도 특검에 관한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단식을 하든 삭발을 하든 강경하게 투쟁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한 것을 보면은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특검의 범위와 방법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 민중기 특검의 그 수사 은폐에 관한 부분 이걸 명시적으로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나아가서 하나의 특검법으로 모아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검은 단순히 민주당 정치인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차원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이고 어느 시대에나 도둑은 있지만 경찰이 도둑을 숨겨주면 그건 큰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지금 국가 공권력의 총체적인 오작동이 있는 겁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게이트를 인지했는데 109일 동안 수사도 하지 않고 이첩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첩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만약에 정보가 새어나갔다고 하면 많은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윤영호 씨가 본인의 재판에서 여당 정치인들의 명단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그 마지막 공판 기일이 12월 10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하루 전날인 12월 9일 그리고 그보다 일주일 전인 12월 2일에 이 대통령이 종교재단 해산 발언도 반복해서 했고 그것이 통일교 측과 윤영호 씨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는 과연 어떠한 수사 정보에 누설이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범위와 필요성을 국가 공권력의 오작동에 초점에 맞추고 그것을 여당 정치인들의 금품수 의혹과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검 법안으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이번 오찬 회동을 앞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똑같이 이제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데는 이제 의견 합의가 있었는데 지금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이른바 원특검이냐 쌍특검이냐 그 문제에서도 좀 갈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 개혁신당에서는 이것을 쌍특검으로 해서 그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별도로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다만 개혁신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개혁신당 스스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준석 의원이 민중기 특검 소환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의 처분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니 그 특검을 특검하자는 것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은 개혁신당이 특검에 찬성하면서도 대단히 미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오해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검 범위에 포함시키고 나아가서 그 하나의 특검으로 묶어서 관철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좀 천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 추천권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문제도 조금 이제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통일교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한다.
된다라는 의견이 여론이 62%에 달했고요. 도입할 필요가 없다. 22%. 상당히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특히 이제 정당 지지도로 좀 나눠서 보면은 여당 지지층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도입해야 된다가 67%나 나왔습니다. 오히려. 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0%라고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진영과 상관없는 문제로 인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본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러니까 결과가 사실 수치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진영에 따라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어떤 일종의 부패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정치인들 혹은 뭐 특정 종교 집단으로부터 부적절한 커넥션을 맺고 어떤 청탁과 그 대가성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단죄해야 된다, 엄벌을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국민들께서 모두가 갖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당 지지층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 이 사태 자체를 어떤 특정 진영과만 통일교가 결탁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유착을 시도했던 통일교의 정황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문제, 이 문제는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이미 하신 바 있습니다. 뭐 특검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 여야 상관없이 엄중하게 수사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상관없이라는 이 진영과 상관없는 문제다라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인식 속에도 비슷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은 그런데 그럼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아무리 이거를 도입한다고 하려고 하더라도 두 당 의석을 합쳐서 110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민주당은 이제 167석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냐?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냐? 그래서 아까 잠깐 뭐 삭발, 뭐 이런 뭐 단식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이준석 의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성태 정신이 필요한 때죠. 그러니까 2018년에 드루킹 특검을 받아낼 때 당시에도 민주당은 애초에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특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소수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9일간 단식을 한 끝에 특검을 쟁취해낸 것이죠. 그런 김성태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야당이 특검을 관철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명분, 여론 그리고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명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국가 공권력의 오작동이라는 문제를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론은 저희가 앞서 그래프로 봤다시피 지금 갤럽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에 특검 찬성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필요한 것은 국회 의석수가 적다는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한 결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그 삭발이나 단식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비록 3석밖에 안 되는 작은 야당의 대표지만은 본인이 한번 단식을 결행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준석 의원은 사실은 그 보수의 종갓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에게 정치적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2번이나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직전 대선에서는 사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치면은 산술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런 부채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희생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몸을 아끼지 않아가면서 단식을 해서 특검 쟁취를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보수층에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평가도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삭발 투쟁을 한번 해봐라 하는 이제 제안이셨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 요구를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요. 이 충북 지역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들보다 먼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저들보다 먼저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그래서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꿔내는. 요즘 정치권에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 성탄절 전에 장동혁 대표가 변화된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고 예고편이 계속 나오다가 오늘 과연 그 예고편인가, 그 본편인가,
오늘 14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변화를 14번 언급했다고 합니다. 1분에 한 번씩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노선 변경의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지금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분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사실 계엄 그 1년이 되었을 때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요구를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이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더 이상 사과를 해도 국민들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정말 안팎에서 많았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사과 안 했고 심지어 윤 전 대통령과 데칼코마니 식의 똑같은 메시지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당 내에서 심지어 어떤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징계 절차까지도 진행을 해가면서 예. 한동훈 개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른바 숙청을 그 신호탄을 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명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변화와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와서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전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이 발생된 게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은 명백하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하는 말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과를 네. 했다. 혹은 책임을 졌다. 혹은 노선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취임하시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러 갔고 계엄 1년이 됐을 때에도 민주당 때문에 사실은 계엄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냥 잘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진정한 반성이 여전히 선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 장동혁 대표의 노선 변화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그 진정성이 얕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런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더 이상 힘이 없는 메시지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러면 과연 그러면 본인 장동혁은 과연 어떤 변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냐가 이제 또 궁금한데 그동안 이제 장해찬 그 여연 부위원장이라든가 김민수 최고위원을 전면에 이제 내세웠었는데 이번에는 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럼 중도 확장을 하겠다라는 메시지인가 또 궁금해지는데 어떤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예를 들면은 자녀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다가 수능이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제서야 책을 펴고 책상 앞에 앉으면 사실은 부모는 여전히 걱정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변화라고 하는 언급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이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변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를 지금 언론이 질문하잖아요. 예. 즉 명확한 방향성을 외부에서 봤을 때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12월 3일에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그 후에는 계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고 전당대회 출마에서는 이른바 윤 어게인을 지지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됐다는 것이 정가에서 정설인 것이고 그리고 당대표가 되어서는 과거에 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고 평가받는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엄 1주년 되는 시점에 사과도 거부한 상태에서 변화를 이야기한다. 예. 그것이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변화를 추구한다면은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의 노선을 총체적으로 재정립하는 작업이 있어야 아마 그제서야 국민들께서 조금 시선을 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런 예고들을 했었고 그게 오늘인가요? 그 시점이?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본격적인 뭐 정식 뭐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대국민 뭐 사과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정치에서는 말보다는 발을 보고 발보다는 돈을 보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국면이 아니고 아직은 평시니까 그러면 말보다는 직인과 권한을 갖고 있는 당대표는 당대표가 도장을 어떻게 찍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임명 같은 겁니다. 지금 계엄을 옹호하고 심지어 그 부정선거론에 기울어졌던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사람이 임명이 되면서 당 내에서 옳은 말을 공개적으로 했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을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윤리위원장이 공석이에요. 앞으로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그 종혁 전담 윤리위가 될 수 있는 윤리위원장을 임명한다면 예. 그 인사가 결국 또 하나의 방향타가 될 겁니다.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도 어떤 인사를 하는지가 사실은 가시적인 가늠자가 되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계를 계속해서 이제 그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이제 계속 보이는데 이런 와중에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공개석상에서 보배라고 하면서 이제 띄웠단 말이죠.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둘이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은 사실 그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 김문수 전 장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아스팔트의 전사라고 불렸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를 될 때 가졌던 그 지지층과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될 때 가졌던 그 지지층이 겹치거든요. 그 교집합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김문수 전 장관은 대선 이후에 어떤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얻지 못하고 있고 사실은 정치적 불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대표까지도 되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과는 일치되는 면은 많이 없지만 뭐가 하나 겹치냐, 정치적 재기의 발판이 필요하다. 이거는 겹치는 겁니다. 이 교집합은 있는 건데 근데 이 교집합과 동시에 뭐가 있느냐? 공공의 적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장동혁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 김문수 전 장관 측을 그렇게 챙기는 모습도 사실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측을 챙기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내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한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재기를 하려면 장동혁 코가 무너져야 다시 뭔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냐? 본인을 흔들려고 혹은 본인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완전히 없애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공공의 적이 된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한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은 사실은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난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한 전 대표가 그동안 그렇게 강경하게 어떤 부정선거 세력이나 극단적인 지지층들과는 선을 두면서 나름의 정치를 해왔다라고 본인은 계속 어필을 했을 텐데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층이나 이런 그 김문수 전 장관이 해왔던 언행과는 상당 부분 많이 배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러브샷을 하고 뭐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게 과연 한 전 대표에게 정치적 이득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드네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의 회동은요. 상당히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김문수 전 장관이 그동안 전당대회 이후에 메시지를 내지 않다가 등판했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은 그만큼 국민의힘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말을 한다고 징계를 하게 되면 히틀러 나치당처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30년간 해온 김문수 전 장관이 보기에도 지금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서 메시지를 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개별 정치인들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또는 어떤 계파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당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건전한 공당으로서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상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외부에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좀 객관화를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동아일보 천광함 논설 주간이 장동혁은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에서 그 장동혁 대표를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보수 자폭 계획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죠. 그 칼럼을 필두로 이번 주에 국민의힘에 대한 10대 일간지들의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윤 어게인 달려가는 국힘 당 존립 위기 맞을 것. 중앙일보 당내 비판에 이틀막 국민의힘 여당 비판할 자격이 있나. 한국일보 당 지지율 바닥인데 개파 찍어내기 골몰하는 국민의힘. 국민일보 국힘 토론에서 쏟아진 혁신 주문 또 외면하면 희망이 없다. 서울신문 요지부동 민심과 정확히 거꾸로 가는 장동혁의 국힘. 문화일보 당내 언로도 틀어막는 국힘 지도부와 더 싸늘해진 민심. 세계일보 신윤 인사 전면 배치 중도 확장 노력 않는 장 대표. 한겨레 김종혁 중징계 국힘 윤 어게인 아니면 다 이틀막인가. 경향신문 국민이 바라는 길과 반대로만 가는 장동혁 고 국민의힘. 10대 일간지가 지금 당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사람의 정치인이나 어떤 특정 계파만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제 한동훈 또 한동훈 계와의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준석 대표도 그 김문수 전 장관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제
러브샷을 보고 부정선거론자도 이제 품는 거냐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봤는데 어쨌든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버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등급 이하라고 봅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겠느냐 어렵다 보고요. 실수했으면 그냥 실수했다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 끝까지 인정 안 하니까 자꾸 이런 게 뉴스에까지 나오는 건데. 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통일교 특검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밀착하는 그런 모습.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준석 대표의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지금 냉정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취할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일교에 대한 특검 얘기 굉장히 강경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야당이 좀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키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여 공세를 좀 이어가겠다라는 야당으로서의 전략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 기회에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과의 연대설 이런 계기로 좀 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가오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혹은 전략적인 통합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박한 평가를 하는 것은 결국에 장동혁 지도부나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두 명 다 저격을 한 거잖아요. 이건 나는 어느 쪽에도 속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와 손을 잡고 지금의 국민의힘과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국민의힘을 뭐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한 전 대표와도 뭔가를 해볼 생각이 없다. 난 나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선언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관계가 마치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과의 관계, 요즘 최근 그런 분위기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을 이제 공식 제안을 했죠. 하루 전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부와 민주당이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제안 하루 만에 민주당이 특위를 구성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서두르는 모습 같기도 하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전에 냈던 입장과는 너무 상반돼서 당혹스러울 정도죠. 사실은 대전 충남 통합은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작년 11월 21일에 공동 선언을 해서 먼저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11월 22일에 민주당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매우 성급한 선언이다. 반쪽짜리 행정통합이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적 성격이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갑자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방선거용으로 잘 기획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이걸 공동선언할 때는 왜 그렇게 반대하셨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전 충남 통합을 이야기했지 대전 충남 충북 세종까지 다 통합하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공동선언을 했을 때 민주당의 반응은 충북과 세종시는 제외하고 대전 충남만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적 성격이다.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만 통합하자고 하면은 그것은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적 성격이 아닌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대전 시민, 충남 도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법안도 먼저 발의하고 상당히 이제 앞서 나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눈여겨보는 것이 혹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 차출설을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대통령께서 계속 뜻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의 5극 3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지방 소멸 문제라던가 수도권 과밀화 문제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지역 간의 양극화 격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결국 이게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발전 방향으로 제시를 한 게 5극 3특인데 이른바 이제 초강력권이 5개로 이제 묶고 뭐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이렇게 5개의 초강력권과 제주, 강원, 전북 이렇게는 3대의 특별자치도로 나눠서 육성을 하겠다. 이 전략을 계속 대통령께서 어필을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는 대전과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야당 지자체장들이 연합을 선언을 하고 이야기를 해왔던 상황이죠. 대통령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진행이 돼 왔고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정과제의 어떤 일관성이나 추진하려는 방향과도 들어맞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이 지방선거에 어디에 나갈 거냐 그거에 맞춰서 어떤 지역을 개편한다 이렇게 보는 시점보다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강조해 오셨던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번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근데 강훈식 실장이 나오면 불안은 한 겁니다. 나올까 봐.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오히려 정략적인 목적 때문에 볼멘소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환영의 논평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야가 오랜만에 뜻이 맞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속도내서 추진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아니냐 그러면서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전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금품 수수는 결단코 없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이 명품 시계 등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전격 소환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치권 인사 3명 가운데 첫 번째 조사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결단코 없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탄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현안 청탁을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9년 통일교 산하재단이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 뒤 책 500권, 1천만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통일교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YTN의 천전궁의 전 의원 책이 상자째 쌓여있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전재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건희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전담팀을 꾸린 지 9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전 의원의 부산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행사 축전과 휴대전화 등은 발견됐지만 명품 시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천전궁에서 확보한 통일교 측의 각종 명품 구매 이력과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 등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구매처와 금액 외에 구체적인 모델은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당시 시세를 확인하며 로비용으로 구매한 제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거듭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경찰은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이렇게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통일교 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심지어는 일부 주최까지 한 걸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금품이 오간 정황 확인과 더불어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통일교 산하단체가 개최한 통일대장정 행사에 전재수 의원이 등장합니다. 전 의원이 불참했다고 해명했던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 사망 6주기 관련 만찬 당시 자료. 그런데 통일교 측은 전 의원이 추모사를 했다고 썼습니다.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에도 통일교 관련 행사에
자신의 명의로 축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성 전 의원은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관련 행사를 지난 2016년 공동 주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통일교 행사에 참여한 정황도 다수인데 YTN이 관련 흔적을 찾아보니 통일교와의 인연이 지난 2006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교환 전 의원 역시 한학자 총대가 주관한 일본 행사나 통일교 내부 행사에 참석한 정황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통일교와의 관계가 끈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측이 책 500권, 1,000만 원어치를 사고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각각 해외 행사 비용 지원이나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금품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거나 금품을 준 것으로 지목된 통일교 주요 관계자들을 모른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중입니다.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 저는 사실 진짜 윤용호 씨를 잘 몰라요. 문선명 총재님이 격려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50년 전쯤. 경찰은 이들이 각종 행사 주최나 참석을 통해 해저터널이나 천정궁 건립 등 통일교 수건 사업 해결에 도움을 주려 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뇌물죄 혐의 적용을 위한 금품 수수의 대가성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행사 참석에 그치지 않고 특정 사업의 청탁까지 결부되었다면 뇌물죄로 의율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은 각종 외부 행사 참여 여부와 함께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한학자 총재 보고 문건이나 사업 추진 자료 등을 통해 대가성 입증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권섭 상설특검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한국은행 발권국을 상대로 관봉권 제조와 보관, 지급 등 수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에서 내린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건물로 들어갑니다.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나선 안권섭 특별검사팀 구성원들입니다. 그 띠지하고 스티커에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요.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검의 이번 수색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관봉권 등 현금 다발을 확보했지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겁니다. 띠지와 스티커는 집회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혀 있어서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물건들입니다. 결국 검찰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로 사건을 김건희 특검에 넘겼는데 대검찰청 자체 감찰에서는 일단 실수 또는 과실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진상과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상설특검까지 출범했습니다. 특검은 일단 이번 영장 집행을 통해 관봉권 제조, 보관, 지급 과정과 관련한 재반 정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대검에서 남부지검을 감찰한 자료도 확보한 상태인데 본격 수사에 나선 특검이 의혹의 실체를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합니다. 수사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한 건 지난 7월입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에 재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버티면서 속옷 저항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를 9차례 소환 조사한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 8일을 앞두고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합니다. 특검은 앞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과 공직 임명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입니다. 서해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나토 3종 세트와 박성근 전 검사의 초대 국무총리 비서실장 발탁, 김상민 전 검사가 전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국정원장 법률특보 임명,
또 금거부기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기용까지 서로 연관돼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각각 공직 임명의 경위는 물론 김 씨의 금품 수수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김건희 씨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다음 주 내란 전담 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게 정치권에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양두구육, 국민 우롱으로 규정하며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보수 야권은 입법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위헌적 법안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교롭게도 내란 재판부법의 국회 처리 시간표를 밝힌 뒤 나온 대법원의 예규 제정 소식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년을 허송 세월 낭비해 국민 분통을 터뜨리더니 왜 이제야 움직이느냐며 뒷북꼼수가 오히려 입법 필요성을 증명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제 지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민주당은 예정대로 23일 의원 총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해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예규가 생겼는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물밑 우려가 있고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여론이 만만찮습니다. 여당 수석 대변인은 하지만 언론이 충격적,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을 분노와 혼란에 빠뜨렸던 그런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질타도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일련의 움직임을 고육지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반헌법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사법부 나름의 고민이 담겼다는 건데 이로써 입법 필요성이 사라졌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치를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뒷북이라며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고 개혁신당은 사법부가 합리적 대안을 확보했다며 입법 철회에 힘을 실었습니다. 재판이 늘어진다며 시작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는 이제 누가 사법부의 설계 권한을 갖는지로 옮겨 붙었습니다. 대법원의 예규는 갈등 봉합보다 정쟁의 기폭제가 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한 본격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 전담 재판부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재판 예규를 만들어 위헌 가능성을 줄인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담 재판부를 설치 운영하게 될 서울고등법원도 이에 발맞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오는 22일 법원장 등 소속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내년 법원에 설치될 16개 형사 재판부 가운데 2개 또는 3개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한다는 게 기본 계획입니다. 제척이나 회피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제외한 뒤 무작위 사건 배당을 통해 전담 재판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2월 중순쯤 형사부에 근무할 법관이 확정되면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도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인력과 법정 마련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무관 등 공무원 인력은 늘었고 법관 6명이 증언될 가능성도 큽니다. 주요 재판이 쉴 틈 없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100석 규모의 형사법정 공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사법부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대대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 있어 결정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으로 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게 돼 있지만 대법원 예규는 무작위 배당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계엄 관련 사건의 1심 선고와 결심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2심 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강한승,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이들 3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 등을 통해 어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라 믿고 있다면 큰 착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방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과 연석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근 따발이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숨진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관계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 ENC로부터 설계 도면과 작업 계획서도 확보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아치형 터널 한가운데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지하 70m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무너진 여의도역 신안산선 붕괴 사고의 모습입니다. 작업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공사 현장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공사에 쓰였던 크레인도 멈춰 있는데요. 한때 현장이 통제됐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4월 신안산선 광명 공사 현장이 무너져 노동자가 숨진 뒤 8달 만에 또다시 같은 시공사에서 비슷한 산업재해가 되풀이된 상황. 서울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관할인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에 나섰는데 우선 숨진 작업자의 동료들과 현장 관리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부는 시공사인 포스코 ENC 본사로부터 도면과 작업 계획서, 구급 관계 계약서 등을 이미 제출받아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관계 당국은 부실 시공은 없었는지를 포함해 공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인데 안전조치 위반이 발견될 경우 책임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양평동에서 역주행 승용차가 학원 버스를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승용차는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400m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차량이 많이 오가는 사거리, 검은색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학원 버스를 향해 돌진합니다. 충격에 차량 파편이 주위로 흩어지고 가로수 나뭇잎도 우수수 떨어집니다. 오후 3시 25분쯤 서울 양평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와 학원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아주 너무 크게 났어요. 너무 크게. 빵! 하고 크게 났어요. 저기 이제 그 건물 짓는데 거기가 다 망가지고.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학원 버스 운전자와 보조교사 2명이 다쳤습니다. 또 차량 파편이 튀면서 다른 승용차 유리도 파손됐고 보행자 4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량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바퀴도 빠져 있고 유리창도 모두 산산이 깨졌습니다. A씨는 좌회전한 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400m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19살 A군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큰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특전 부사관이 공포탄과 탄피 수십 발을 무단 반출해 장기간 보관한 정황이 드러나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에 있는 한 특수부대 소속 A 상사는 자택에 보관 중이던 미사용 공포탄 20여 발과 탄피 50여 발을 지난 16일 부대에 반납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YTN과의 통화에서 앞서 지난 15일 관련 신고가 군사경찰에 접수되기 전까지 공포탄과 탄피가 무단 반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A 상사가 2년 8개월 이상 무단 반출된 공포탄과 탄피를 자택에 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와 샤이니 멤버 키에 이어 유명 유튜버 입짧은 햇님까지 주사 이모 의혹에 연루되자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또 불똥이 전현무 씨에게까지 튀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어제 한 언론에서는 주사 이모와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간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입짧은 햇님이 불법으로 약을 전달받고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화에서 주사 이모는 햇님이는 다이어트 약을 하루에 3번 먹는다는 내용을 말하고요. 또 내일 햇님이 때문에 상암동에 간다는 등 약을 전달하는 정황의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짧은 햇님은 주사 이모가 일하던 병원에서 붓기약을 받은 적은 있지만 링거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뒤이어 공식 입장을 통해 논란 중인 주사 이모 씨와는 지인 소개로 병원에서 처음 만나 의사라고 믿었다고 해명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입짧은 햇님과 매니저가 의료법,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장이 번지면서 박나래 씨와 오래 함께 방송을 해온 전현무 씨도 지난 2016년 방송된 장면이 다시 파묘됐는데요. 이렇게 차 안에서 수액을 맞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사 이모 고객이냐는 의심을 샀고 전현무 씨는 곧바로 즉각 반박하며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 주사 이모는 SNS 프로필에 나만 바보가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주 넘게 이어지는 의혹에 연예계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주연을 맡아 촬영을 마친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에 대해 TVN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TVN은 오늘 입장문에서 두 번째 시그널은 10년 동안 기다려준 시청자를 향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작품이라며 시청자들의 실망과 걱정에 깊이 공감하고 무겁고 애석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 관계자들이 함께한 작품인 만큼 시그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적의 방안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오보 소동을 겪기도 했지만 1세대 연극 스타로 꼽히는 배우 윤석화 씨가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이광현 기자입니다. 신의 아그네스로 잘 알려진 배우 윤석화 씨가 향년 69세로 별세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연극계의 혼선으로 오보 소동을 겪기도 했지만 유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약도 없는 곳에 가서 좋은 작품 많이 꿈꾸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간 동료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 연극계 어느면서 최초의 스타였는데 그 재능을 다 못 피우게 하고 보내서 안타깝습니다. 연극 꿀맛으로 1975년에 데뷔한 고인의 대표작은 신의 아그네스와 햄릿. 초대 명성황후로서 뮤지컬 공연장에서도 관객들을 만나며 장르와 매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꿀맛이 얼마나 인생은 그러나 그렇게 달콤하지 않고 얼마나 쓴 대가를 치르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꿀맛을 그리워하는 그것이 삶의 소망. 뭐 이런 작품인데 연극쟁이의 삶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선배인 손숙, 박정자와 함께 국내 연극계 대모로 꼽히는 고인은 백상 예술대상 등 시상식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본업을 넘어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만들고 경영난을 겪던 월간지를 인수해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국내 입양 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던 배우 윤석화. 우정 출연한 연극 토카타를 끝으로 그리운 무대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오늘 한낮에는 초봄 수준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주말인 내일까지도 포근하겠지만 일요일에는 다시 영하권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월의 절반을 넘겼지만 오늘 한낮 제주도의 기온은 20도를 웃돌았고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12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평년 기온을 훌쩍 넘은 9.9도까지 오르며 초봄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일본 동쪽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약한 비가 내리며 오늘보다 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이 덮이면서 밤사이 땅에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강수 형태는 대부분 비로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mm 안팎 정도의 많지 않은 비가 될 것으로.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요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더라도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온이 10도 내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지만 평년 수준 정도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파특보까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걸로. 반짝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화요일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풀릴 걸로 보입니다. 한파 수준의 강추위는 없겠지만 당분간은 기온이 짧은 기간에 크게 오르내리는 변동성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로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강조했는데요. 특히 독자 제재인 524 조치 폐기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재 완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이 이미 상실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뒷마당이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북 제재는 가장 적대적인 조치로 북은 인식합니다. 특히 제재 완화를 위해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혀 독자 제재부터 해제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실제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지난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524 조치도 거론됐습니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부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통일부가 사실상 사무화됐다며 실효 상실을 선언했지만 정부가 공식 폐기를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5년 전에 이건 이미 효과가 없다, 효력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문화 상태입니다. 정세 변화와 연동도 있습니다. 결국 발표하게 되면 통일부가 발표하게 될 겁니다. 정 장관은 한반도 문제 해결은 남북 관계를 중심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주도적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페이스메이커로 본격 시동도 걸어야 한다며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과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 남과 북,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남북중 환승 관광 등을 포함한 교류 프로젝트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이토류 등 광물과 남한의 보건의료, 민생물자 교육을 위해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신평화교역 시스템 구상도 제안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개방 제한 문제를 두고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이 없지만 많은 언론인과 연구자들은 이를 이용하고 있다며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며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외교부 통일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두 부처 모두를 격려하며 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후 5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버스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 등을 들이받으면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쳤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조치를 위해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공갈미수와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박사 측은 지난 7월부터 위촉 연구원이던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A씨가 정 박사에 져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석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권력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 측은 고용관계상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벽 시간 충북 보은에 있는 김치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전남 신안에선 무허가로 어업 활동을 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납포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공장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장비를 갖춰 입은 소방대원들이 내부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새벽 시간 충북 보은에 있는 김치 제조 공장 사무동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사무실 본동 3층이 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잘하면 끄겠다 싶었는데 이쪽으로 딱 번져버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불로 공장 기숙사에 있던 직원 10여 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접근을 자제해달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많은 연기에 마스크를 벗고 있기 힘들 정도로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공장 주변엔 다른 식품 공장들이 몰려 있는 데다 건조한 날씨 속에 자칫 인근 야산으로까지 불이 번질 수 있었던 상황.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5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즉시 인접 공장과 야산으로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서 총력 대응을 위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이 거친 물살을 뚫고 어선의 접근에 올라탑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8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어업 활동을 한 중국 어선 2척이 납포됐습니다. 이들은 2톤가량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경은 정선명령 불응과 무허가 조업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실종되고 4명이 구조됐습니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수현 기자입니다. 출렁이는 바다 한가운데 산소통을 맨 대원들이 헤엄쳐갑니다. 배는 완전히 뒤집혀 선체 아래쪽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선미도 앞바다에서 5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뒤집혔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2시 10분쯤. 구조된 선원 4명 가운데 1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머지 선원 1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해경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얀색 차량이 엉망이 된 가게 입구에서 천천히 후진합니다.
부서진 유리문은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집니다. 오후 3시 5분쯤 경기 용인시 상갈동에 있는 설렁탕 집으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출입문 등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인명피해가 없어 보험 접수로 사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대그룹에도 폭파 협박 메일이 접수됐습니다. 메일 발송자는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일본이 30년 만에 금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인상 때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간의 회의 끝에 일본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1월 0.5%로 올린 뒤 채 1년도 안 돼 또 올린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역시 물가 압박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2%를 넘어서고 있고 내년 임금 인상폭이 클 것으로 점쳐진 점도 중요했습니다. 続けば適切なタイミングで利上げが見えてくるということは十分あり得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금리를 연 0.1%로 올리며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난 데 이어 지난해 7월과 올 1월에 각각 0.25%와 0.5%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금리로 일본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관행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작지 않습니다. 당장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출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일본이 금리를 0.25%로 인상하자 세계 금융시장은 충격으로 대폭락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미 시장에 대부분 반영된 데다 지난해와는 금융시장의 상황도 달라서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이나 전자투표 도입을 검토하고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와 순회투표소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오늘 열린 내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OECD 38개 국가 중 28개 국가가 우편 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 확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우편이나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책 기반을 고도화하고 동포 영사 확충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한 키움 송성문 선수. YTN의 취재 결과 샌디에이고의 행을 사실상 확정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또 한 명의 KBO 출신 메이저리거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KBO 포스팅 제도를 통해 미국 빅리그 진출의 문을 두드린 송성문이 사실상 계약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새로 둥지를 틀 팀은 국내 팬들에게도 친숙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의 샌디에이고로 협상 마감 시 한 이틀 정도를 남겨두고 샌디에이고의 제안을 송성문이 전격 수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성문은 계약을 확정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계약 규모는 앞서 현지 언론이 전망한 3년에 1,500만 달러, 한화 221억 원을 넘을 수 있다고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전했습니다. 넉 달 전 송성문은 현 소속팀 키움과 6년 120억 원이라는 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건이 메이저리그 30개 구단과의 협상 최저선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송성문에 관심을 보인 구단들이 이를 뛰어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키움 측은 구체적인 팀과 조건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송성문이 계약을 위해 출국하는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송성문이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고 메디컬 테스트를 거쳐 입단하게 되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역대 10번째 KBO 출신 선수가 됩니다. 또 내년 시즌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 LA 다저스의 김혜성에 이어 샌디에이고 송성문까지 키움 출신 선수들의 격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KT의 황재균이 FA 계약을 포기하고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황재균은 KT에서 좋은 제안을 해줬는데 고심 끝에 은퇴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현대에서 데뷔한 황재균은 히어로즈와 롯데 등을 거치며 프로 18시즌 통산 2,200경기에서 타율 2할 8푼 5리, 안타 2,266개, 홈런 227개 등을 기록했습니다. 배구 예능을 통해 인기를 얻은 몽골 출신의 인쿠 씨가 꿈에 그리던 V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11득점으로 공격에선 제 몫을 했지만 리시브 등 수비에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 레드스박스 선수 인쿠 씨입니다.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구 예능에서 김연경 감독의 애제자였던 인쿠 씨가 등록 하루 만에 V리그에 데뷔했습니다. 1세트 팀의 첫 득점을 터뜨리며 부담감을 털어낸 인쿠 씨는 특유의 탄력 있는 공격으로 정관장이 부족했던 공격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4세트를 모두 뛰며 블로킹 2개와 서브에이스 1개를 포함해 11득점. 붙박이 아웃사이드 히트인 이선우보다 더 높은 18.5%의 공격 점유율을 기록하며 공격에선 그런대로 무난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리시브는 불안했고 수비에서도 가끔 동료들과 손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실제 7개를 쏟아냈습니다. 정관장은 지난 시즌 챔프전에서 무릎 통증을 안고 뛰었던 베테랑 세터 염혜성까지 돌아와 합을 맞췄지만 30득점을 올린 GX 칼텍스 실바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GX 칼텍스는 첫 세트를 졌지만 내리 3세트를 따내 3대1로 승리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계속 연패하고 있어서 오늘 꼭 승리하고 싶었는데 저희 언니들 다 열심히 해서 이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남자부 선두 대한항공은 러셀이 20점, 정지석이 14점을 책임지며 한국전력을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창단첫 10연패를 당한 삼성화재 김상훈 감독은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내년 프로야구가 3월 28일 개막해 모두 720경기의 장기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내년 정규리그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올 시즌 상위 5개 팀 홈구장인 서울 잠실과 대전, 인천, 대구, 창원에서 개막 2연전이 펼쳐지고 올스타전은 7월 11일에 개최됩니다. 올해 KBO가 도입한 한국형 피치클록, 투구 제한 시간이 내년에는 2초씩 더 줄어듭니다. KBO는 투수가 투구해야 하는 시간 제한, 피치클록을 주자가 없을 때는 18초, 주자가 있을 때는 23초로 현재보다 2초씩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규정 15초와 18초보다 각각 3초와 5초씩 긴 겁니다. 오늘은 마치 봄이 찾아온 듯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낮에는 외투를 입지 않은 분들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지만 기온은 더 오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9도로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11도로 역시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중부는 늦은 오후에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양은 제주도에 5에서 20mm, 다른 지역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북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후부터 밤 사이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광주 7도, 부산 12도로 예년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1도, 대전 13도, 대구 16도로 예년보다 7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영하권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